금요 스페셜 2부 순서는 황효연 경기 텍스타일 센터 뉴욕 사무소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효연 소장님은 연세대학교 경영학을 졸업하시고요. 삼성물산에서 해외 무역을 담당하셨습니다. 현재는 주간 조선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주간 조선에서 칼럼 쓰신 지 오래되셨나요?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아, 지금까지 몇 개 정도 칼럼을 기재하셨나요?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격주로 쓰고 있으니까 한 5, 60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가장 최근에 썼던 거 하나만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지난주 주말에 나온 칼럼인데요. 맨하탄에 있는 우체국에 관해서 쓴 겁니다. 아, 가장 큰 우체국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메리스 스퀘어 가든 바로 맞은편에 보면 네. 집 코드가 10001로 되어 있는 우체국이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두 블락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우체국이죠. 네. 아, 우체국 하니까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참 우표 많이 사고 많은 메일들을 진짜로 우체국을 통해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체국이 시대 변화라든지 이 정보화가 되면서 가장 미국의 구조적 과정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직접 써서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편지는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메디슨 스퀘어 가든 맞은편에 있는 우체국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사실은 미국 정보 유통의 제일 센터, 허브가 우체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정보 유통의 허브가 컴퓨터로 바뀌면서 이 우체국이 사실은 덩치만 컸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구조정을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경제 이슈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맞이하게 될 가장 큰 이슈고 어쩌면은 하루 이틀의 이슈는 아니죠. 네네. 한 10년도 넘은 이슈인데 오바마 행정부 때도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잡 크리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하게 된 원동력은 아무래도 경제 발전에 대한 그런 기대심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경제 부양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혹시 아까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경기 텍스타일 센터 뉴욕 사무소장으로 계시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러면 텍스타일 쪽 일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단을 맨하탄에 있는 뉴욕에 있는 혹은 미국에 있는 그 패션 업체들한테 소개하는 네. 혹은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패션 업계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죠?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동차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IT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분야도 큽니다만은 우리 패션 분야도 거기에 못지않게 큰 분야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연결성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패션 중심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주변국이었죠. 네. 주로 프랑스나 이태리나 미국 이런 홍콩 이런 데서 제품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디자이너들도 유럽으로 가기 전에 우리 서울 동대문에 들러서 꼭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하는 그 정도로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저도 얼마 전에 있었던 전시 때문에 동대문에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요. 네. 많은 외국분들이 정말 찾아주시더라고요. 패션 업계라고 하면 디자인 쪽이 있고 네, 제조업 쪽이 네, 있다라고 네. 이해하는데요. 네, 네. 많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제조업을 특히 네,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 네, 미국에다가 스테이하게 만들겠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자동차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자동차가 가장 프라임 이그젬플인 것 같은데 네. 그 기사 많이 접하셨죠? 네, 네.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강한 산업입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패션 쪽 제조업은 그런 상징성 면에서 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봉제 공장이나 제조업, 패션 관련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민자들이 많은 그런 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조업 중심의 정책을 세우더라도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산업이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패션 쪽이나 섬유 쪽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패션 디자인 업계 자체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네. 수요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곳은 계속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단지 이 산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회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메이시가 작년에 250개, 올해 65개의 매장을 이제 철수하는데 그 매장에 근무하던 많은 사람들은 잡을 잃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IT 매니저들은 새로운 잡을 찾게 될 거고 그런 차이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시에서 이제 레이오프가 돼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사회적인 일자리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마이너스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쪽은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산업이 이동하다 보니까 온라인 쪽에서는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플러스인 거죠. 하지만 이 마이너스와 이 플러스를 합쳤을 때 과연 플러스가 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매장을 250개 혹은 65개를 철수를 하게 되면 그 매장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전부 다 잡을 잃게 됩니다. 백화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개 플로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수가 수백 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메이시에서 레이오프하는 직원의 숫자가 10,000명입니다. 네. 온라인에서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혹은 콜센터에서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사람들 숫자가 그 숫자만큼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순수하게 잡을 잃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을 신자유주의 물결의 끝자락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란은 사실 10년도 더 된 논란인데 그런 쪽의 하나의 트랜지션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한 것은 제가 볼 때 2000년대 중반 이미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잘못된 방향이다라는 걸 깨달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깨달은 걸 10년 후 지금 이제 일반 대중들이 신자유주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답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비교적 그 극단적인 주장, 보호무역주의라든지 그렇죠.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었는데요. 이게 신자유주의에서 다음 단계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하나의 그 반동기적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꼭 필요한 피어리드라고 보시나요? 거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과정이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람들이 학습을 하게 되었다. 객관적으로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학습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억지로 해석을 하자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시대정신이라는 표현으로 가끔 이 트럼프 행정부 시대를 얘기하곤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정신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경제발전이라는 분명히 시대적 요구가 있고 또 변화라는 요구가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그 경제발전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잡 크리에이션과 같이 이해하시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잡은 정말 실제로 크리에이션이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경제 부양책을 썼을 때.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당선자가 포드 자동차라든지 캐리어 냉장고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해외 이전을 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 사회에서 기업은 최고의 마진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프타 상황에서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기결입니다. 멕시코로 이전돼야 될 공장이 미국에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잡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없어질 일자리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잡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그냥 잡을 유지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트럼프 행정부 4년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잡 크리에이션을 유지를 했다라는 것, 즉 잃을 수도 있었던 잡을 지킨 것을 과연 잡 크리에이션으로, 즉 파지티브한 팩터로 바라볼 수 있느냐가
트럼프 행정부를 판단하는 중요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크리에이션이라고 보시나요? 그런 부분을? 그것은 크리에이션이라고 할 수 없죠. 뭐 제로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없어질 잡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고, 총론 면에서 볼 때, 전체 미국의 그 잡 숫자 면에서 볼 때 마이너스가 될 게 0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마이너스를 0으로 바꾼 그 플러스가 실제 우리가 받는 플러스로 이해되어야 되는 거는 대중의 판단으로 맡겨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네. 없어져야 될 잡이, 없어질 뻔한 잡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것은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그렇죠. 일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4년 통치기간이 끝나고 나서 과연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잡을 크리에이션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에 남아있음으로써 새로 만들어진 잡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없어지는 백화점들, 그것들로 인해서 없어지는 잡 숫자가 너무나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꼭 유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미국의 잡 숫자를 늘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아마 선거 기간 중에 많이 얘기됐던 이슈가 잡이랑 이민 쪽의 문제인데요. 그 두 개의 접합점은 이민자가 들어옴으로써 미국인들이 가져야 했던 그 잡에 대해서 그 시큐어를 떨어뜨렸다. 즉 잡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이민자들이 저임금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떨어지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잡이 그렇게 해서 미국에 남게 됐을 때 그 제조업이나 아니면 남게 된 잡은 미국 사람들의 잡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캐리어나 포드 자동차 같은 그런 스페시픽한 경우를 예를 들면, 물론 그것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잡을 지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분야가 아닌, 사실은 신행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분야, 그런 분야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를 들면 매시백화점에서 10,000명이 레이오프를 당해서 올해 잡을 잃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케어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잡이라는 게 거의 없는 지경인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잡을 이해할 때 레이오프를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레이오프가 가져오게 된 사회 전반적인, 경제 전반적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도미노로 이해하죠. 예를 들어서 레이오프가 됐을 때 스펜딩 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어나는 사회 전반적인 도미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걱정하게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체 파이를 크게 키우는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가 10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다시 또 낙수 효과를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에 기대하는 게 바로 그 포인트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전에 학습 효과, 어떤 그 반동기적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검증하는 그 기간이 이번 4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서 아무리 밖으로 나가는 잡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도 밖으로 나간 잡을 붙들어 놓는 겁니다. 새로운 잡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도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없어지는 잡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결국 어떤 그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는 잡을 못 나가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는 더 이상 힘들다는 게 아마 성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이랑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걸 정치 토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민주당 쪽 정책을 얘기하는 건지 공화당 쪽 정책을 얘기하는 건지 조금 혼동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화당 정책은 이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만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실시한 오바마 케어, 공화당이 굉장히 싫어하죠. 네. 왜냐하면 정부가 강제로 뭔가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공화당은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게 공화당의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민간 기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지시를 하다시피 한 것은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과는 정반대의 그 정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오바마 정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게 친기업적인 정책이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가하는 굉장히 하이브리드적인 속성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좋게 우호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순서에서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굉장히 우호적으로 만약에 우리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이브리드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또 공화당에서 갖고 있는 두 가지 장점들을 잘 합쳐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마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그 어떤 시장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그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공장이나 혹은 뭐 토요타가 되었건 캐리어가 되었건 그런 곳은 대통령이 나서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시장 저변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렇게 핀포인트씩 처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거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아마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제 이슈는 트럼프 행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정신이기도 하고요. 이번 한 주는 컨퍼메이션 히어링으로 한 주가 가득 찼던 주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법무장관 또 국무장관 컨퍼메이션 히어링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특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민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드 스탠스를 취하시고, 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 컨퍼메이션 히어링 보시면서 어떤 점 느끼셨나요? 법무장관 쪽보다 국무장관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이고 한국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장관이 강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그리고 올해 우리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인트레스트가 러시아와 얽혀져 있다라는 거는 이미 대통령 당선자가 되기 전부터도 이슈가 됐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실제로 대통령이 됐을 때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이나 아니면 내각 쪽에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시나리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지지하시는 분들은 괜찮다, 저런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부시 대통령 시절에 과도하게 팽창돼 있던 그런 미국 경제가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면서 전 국가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경제, 오로지 경제, 그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이 두 가지 부분을 이제 피로감이라고 만약에 저도 받아들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공화당이 어느 정도의 경제를 한번 쭉 빼주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그렇죠. 잠깐 모양을 좀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또 공화당이 한번 쭉 빼주고, 그런 면에서 정권 교체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과연 아까 말씀하신 부시 행정부에서 쭉 빼놓은 거를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두 번의 임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쉐입으로 다듬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피로감이 있으시죠. 왜냐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넓히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여러 이슈를 다듬어야 되다 보면. 과연 그 다음 시대 정신을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야죠. 저는 이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어떤 그 반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동적이라는 것은 큰 역사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시대 정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철학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행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복지 정책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조금 과거 얘기로 돌아가서, 역사 얘기로 돌아가서 좀 얘기가 깊어지긴 하는데, 사회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 사회주의의 사실은 기본 전제 자체는 굉장한 경제 성장이거든요. 경제 성장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사회주의인데, 전쟁 후에 가난한 나라들에서만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었죠. 그렇죠. 근데 사회주의의 사실 전제 조건은 충분한 부를 나눌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사실은 베이스로 깐 상태로 가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탄생을 하니까요, 일주일 뒤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한다라면
우리가 복지사회로 갈 수 있는 길도 조금 빨라질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가 성공을 해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보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생각인데 지금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성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자연스럽게 미국과 같은 수준의 나라에서 미국 국민들의 정서가 사회주의하고는 안 맞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자연스러운 것과 이제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제재라든지 규제, 특히 기업에 대한, 하지만 그 규제나 제재가 정말 일반 대중을 향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나 이런 것이 과연 일자리를 스테이하게 됐을 때 그것이 대중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사실 신자유주의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친기업 정책을 펼침으로써 그 결과가 일반인들한테 나눠지도록 하겠다 하는 건데 그 일반인들에게 내려오는 게 없어졌죠. 네. 지금 납세효과의 허구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신행정부가 펼칠 정책을 보면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 낙수 효과라는 게 허구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짧은 시간 안에 이래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게 밝혀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우리 일반 사람들, 특히 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런 백인 유권자들은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표시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을 하고 받아야 되는 시대 정신은 경제 발전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지 않다라면은 우체국으로 잠깐 다시 생각을 돌아가 보면 우체국이 가야 될 길은 지금 현재 물결에 맞춰서 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댑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시대의 물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적응감을 가지게 돼야 되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규제를 막기보다는 지금 현재 흐름에 맞는 적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자동화를 통한 뭐 생산이라든지 AI, 그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든지, 심지어 4, 5년 후가 되면 길거리에 운전사가 없는 자동차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많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죠,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게 됩니다. 대신에 그 조직을 운영하는 조직체, 예를 들면 무인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회사들에게 적정한 과세를 통해서 잡을 잃고 혹은 잡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부가 케어를 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시대 정신인 거죠. 지금 말씀한 시대 정신은 복지국가인 거죠. 그렇죠. 버니 샌더스를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복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시대 정신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일자리라는 게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사실은 모으는 개념은 복지라는 개념인 거죠. 네, 결국은 모두가 다 잘 살기 위해서 뭐 고루 나누자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본 생활이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좀 더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기존, 즉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 세이프티 넷을 만들어주자라는 게 그렇죠. 사실은 기본 복지 정책의 시작인 거죠. 근데 모두가 다 파일을 일정하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데 더 정확한 사실은 개념은 기본적인 세이프티 넷을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잡을 잃게 됐을 때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IMF 때 경험을 했던 거죠. IMF 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나라가 정부가 전혀 세이프티 넷을 쳐주지 못하니까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아까 학습적인 요소도 말씀하셨는데, 학습적인 요소가 나라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학습적 요소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일단 내 거 챙기고 봐야지라는 그런 사적인 역사적인 요소가 사실 안타깝게 있게 된 건데요. 지금 시대 요소는 복지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있어야 됐었던, 저도 지금 소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도 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시대정신에 대해서 계속 경제 이슈로 받아들이고 경제 이슈에서 무시된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쩌면 진짜 시대정신은
복지였던 거네요. 우리가 복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4, 5년 후가 되면 복지라는 게 뭔지 모르게 도와주는, 보살펴주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4, 5년 후가 되면 복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기본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국가라든지 이 조직체가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기본권 보장이네요. 기본권화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는 국가가, 사람이 없는 조직이 그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일부에서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단어를 어떤 억양으로 어떤 뉘앙스로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쩌면 복지라는 거는 우리가 복지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거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요.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복지라는 단어보다는 기본권을 지킨다라는 말이 더 맞는 듯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꼭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고요. 그 기본권이라는 것도 그 더 피플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역사적으로 이슈였던 거죠. 누구를 더 피플로 보겠느냐. 그렇다면은 기본권 같은 경우도 누구의 기본권까지를 기본권으로 보겠느냐도 이슈일 것 같아요. 즉 이민자를 그 기본권의 베네피셔리로 보느냐 또 굉장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는 복지라는 개념이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 기본권을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이민자 이슈는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한다면 이런 논란은 일어나지 않는데 항상 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 그 이슈를 가지고 정부도 계속 바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 이슈는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경제 이슈로 소장님과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경제 이슈의 가장 파운데이션 뿌리에는 복지라는 기본권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황효연 소장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신자유주의의 끝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또 트럼프의 행정부의 중간 과정은 어떻는지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일 듯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